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1회 1부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31회인데요. 벌써 30일이네요. 네. 근데 그 횟수를 계속 세야 됩니까? 그냥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날- 세기 시작하다 보니까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예전에 저희가 몇 월- 날짜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2017년 뭐 11월 27일 뭐 경제데이트를 시작하면 이런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횟수를 세려면 이게 만약에 뭔가- 저희가 생방송이고 이렇게 하면 사실 날짜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날 올라가고 그 다음 날 올라가잖아요. 날짜가 이렇게 그쵸, 어긋난다 그쵸,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 그러면. 선생님 오늘 좀 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도. 아니 뭐 이렇게 이제 어제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강연을 하셨는데. 뭐 그 주말에 또 이제 저기 뭡니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있고 네. 네. 또 이제 12월 말에 경제전망 세미나 있으니까 네. 연말 한 두세 달은 항상 세미나 준비로 정신이 없죠. 예. 그 저한테 음, 이제 저희 정책 아카데미 청강도 하잖아요. 청강한 사람이 이제 제가 좀 들어보라고 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6기 참여하는 또 지인이 있잖아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계사 친구 그분인가요? 그 친구도 그렇고 또 다른 분도 그렇고 이런 줄 몰랐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막 강권하듯이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랬는데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고 지금 뭐 또 벙따님이 있잖아요. 벙따님이 소개한 분은 처음에는 좀 약간 이거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더니 지금은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업 방식. 영업할 때 사람들이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내용을 확인하고 호감으로 바뀌면 이게 좀 근데 한국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이제 뭐 주관적인 뭐 그 생각이긴 하지만 네. 이 뭔가 그 지식이나 어떤 그 생각도 그 휩쓸리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 하고 막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 객관적인 그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또는 그 이제 검증된 지식이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걸로 소화하기가 힘들죠. 그다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점이나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볼 수가 없게 되죠. 휩쓸려 버리니까 뭔가 딱 규정이 돼 버리죠. 처음부터 휩쓸려 버리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건 나쁜 거야. 뭐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 라는 것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동해서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생각들이 모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때를 짓다 보면 그래서 계속 이제 휩쓸린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자기 세뇌를 하거든요. 자기 세뇌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세뇌를 하거든요. 마치 이제 그것이 자기 생각인 양 이렇게 자기도 이제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닌데 마치 이제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평소부터 자기가 생각해온 것인 양. 네. 근데 또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소장님 이렇게 잘 휩쓸린다라는 건 앞에서 누군가가 잘 끌어주는 지도자만 있으면 이게 또 좋은 근데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식이나 이런 건 뭐 이렇게 누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풍토라고 생각을 해요. 풍토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요. 이제 그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토대학교에 이제 그 교수가 노벨 뭐 이렇게 화학상인가 노벨상인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일본 방송에서 그걸 이제 그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카메라 들고 가서 이제 그 수상 한 교수한테 이제 인터뷰 소감하고 주위에 이제 뭐 제자들이나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화면에 어떤 화면이 이제 나왔냐면 그 교수를 둘러싸고 제자들이 둘러싸고 우리 선생님 만세 만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만세를 부르는 그 제자들이나 학생들의 그 생각의 마음속은 어떨까? 나도 우리 교수님처럼 저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불타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한국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뭐 많이 있죠.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그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생각이나 모든 게 전체가 너무나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너는 친겹이냐 반겹이냐 너는 신자유주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색깔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거에 있어서 막 휩쓸려요. 그 색깔에 의해서 휩쓸려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과학마저도 무슨 창조 과학이 뭐네 이런 식으로 또 역사학도 막 이상한 소리 막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많이 조금 예, 막 갈라져 있어 이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왜냐하면 이제 그 인류의 어떤 그 지식이라는 게 지식의 축적이라는 게 한두 사람이나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수천 년에 걸쳐서 또는 과학 같으면은 이제 현대 과학이 이제 등장한 게 한 200여 년 정도 남짓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거의 이제 1800년대부터 이제 거의 이제 다윈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전기가 막 이제 발견되고 발명되고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부터 이제 과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여 년 남짓밖에 안 됐죠. 과학으로 치면. 네. 근데 그 200여 년 남짓이라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그 기간 시간이거든요. 시간이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천재들이 연구를 해서 그 이론으로 정립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온 것들인데 네. 그런 걸 그게 우습게 생각한다.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뭐 색깔을 칠하고 뭐 이상하게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렇게 좀 어이가 없는 경우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이 좀 이렇게 압축 성장에만 집중돼 있고 기업이나 어떤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 끝에 나오는 거에만 집중을 해오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한국이 이 왕조 시대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면서 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주적인 어떤 예, 스스로의 근대화를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근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그 과학화거든요, 사실은. 과학적 합리주의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근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 그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부국강병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부국강병을 이제 강조를 하면 이제 전쟁을 하는 거고, 예, 과학적 합리주의를 강조를 하면 이제 그게 부국이 이제 기반이 되고 거기에 이제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이렇게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내세운다든지 어떤 강병을 내세워서 하면은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은 조선 말 이제 그 이른바 이렇게 부패 그 뭡니까 외척들의 발호로 인해서 나라가 그냥 일본한테 먹혀버렸잖아요. 넘어가죠. 뭐. 예, 먹혀버렸고 또 이제 해방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임시 정부가 있었지만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나 어떤 그 해방이나 독립하는데 건국하는데 어떤 뭐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지도 못했고 바로 미소 냉전이 시작돼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위아래로 이제 독재 정권이 생기고 뭐 이제 위쪽은 이제 왕조적으로 가고 왕조로 가버리고 독재 정권이 밑에는 이제 유신 독재에서 군사 독재로 왔다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정말로 피를 흘려가면서 투쟁을 해서 이제 민주화를 이제 형식적인 이제 민주화를 이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다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그 어떤
그 자체의 역량에 의해서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적인 어떤 합리주의적 사고 방식이 좀 부족해 너무. 근데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한편에 또 근대화의 뭐 어떤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좀 다를 것 같아. 그건 이제 그 이념에서 이제 네.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 반민주라는 이념에서 나온 거지. 어떤 그 서구의 그 근대주의 정신이라는 어떤 과학적 합리주의가 이렇게 깜리까지 전 사회 전반에 깔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지식이 축적되고 그 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당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의회 민주 정당 민주주의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과정을 밟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민주주의도 그 외삽된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외국에서 예. 삽입한 그럼 이게 일종에 보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를 다지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형식만 집이 먼저 빌려다가. 지금 쓰고 안에는 아직도 기초가 없는 예, 그런 좀 느낌인 그런 거네요, 느낌이죠. 그런 네. 느낌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기초를 다지려면 집을 다 부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힘들죠, 사실은. 네. 이렇게 그래도 기초를 지금 다시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몇십 년 동안 독재 반독재의 이제 이렇게 이른바 왕조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과정 자체도 우리가 사실은 없다시피 했고 네. 그래서 식민지주의적인 어떤 이제 그래서 그 친일파냐 아니냐 네. 네. 이런 완전 이제 그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근대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치면은 기회주의적으로 왔다라는 이야기하고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척이 발호한 조선 왕조 말엽에는 기회주의적으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탕 해먹고 짜고 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눈이 뒤집혔고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는 이렇게 친일파라는 게 말하자면 기회주의거든요. 그렇죠. 예, 기회주의고 기득권에 계속 찾아서 예, 붙어서 하는 기회주의고 실제로 뭐 또 현실적으로 이제 나라가 망해버린 상태에서는 개개인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인이건 뭐건 간에 망해버린 상태에서 나서서 뭐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 싸운다라고 한들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 뭐 중국으로 이렇게 망명 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독립투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국내에 남아서 먹고 살고 뭔가 또 뭐 친일 한편으로는 친일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뭐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이렇게 언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네. 무슨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좀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겉으로는 또 어떤 현실적으로는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독재 정권 때는 안 그랬나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신 때 그러면 전부 내 배째를 하고 나가서 길거리에 들어넣어서 투쟁하고 그랬나요? 다 끌려갔죠. 그런 사람들 다 끌려가서 어디 간데 없어. 대부분 극소수였죠. 그거는. 네. 극소수였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나 뭐 또 설령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지식인이라든지 뭐 이런다고 해도 현실 문제에서는 어떻게 뭔가 개개인의 무력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런 과정들이 없이 건너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는 언젠가는 좀 힘들지만 그런 기초 작업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제 망하죠. 맨 회전문식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민주 반민주 이렇게 독재 반독재가 이제 민주화 정부 출범해서 이제 민주 반민주로 이렇게 돌아가면 회전문이에요. 근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회전문으로. 지금은 이제 적폐 반적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실상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점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이제 공중에 붕 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속수무책이고 저놈이 말 안 먹었느냐 안 말 안 먹었느냐 뭐 이걸로서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해법은 전혀 제시를 못 하고 문제인지 아닌지도 또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판사 이익 얻어가지고 정권 잡으니까 아 좋은 생각 있으면 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오늘 그 정책 발표된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임대주택을 100만 원을 공급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보니까. 해결될까요? 이렇게 100만 원 공급하면? 이게 자세한 내용은 이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제 공공임대 65만 원, 공공 지원 민간임대 20만 원, 이제 공공 분양 15만 원, 총 100만 원을 주택 공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 12월 말에 경제전망 세미나 네. 때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뭐 할 예정이고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경제전망 세미나 때 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지식마저도 한국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뭔가 편가르기가 돼 있어가지고 지식마저도 내 편이면은 저 사람이 엉터리든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이건 간에 이름만 붙어 있으면은 뭐 저 사람은 그냥 영웅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전문가 취급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도 그 연구하거나 고민이나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느닷없이 이제 아 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용계 뭐 쪽 전공을 하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 좀 벌고 말아먹기도 했으니까 아 저 사람 중소기업 장관 시키면 딱이겠다. 웃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다음에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자가 있네 없네 해도 이렇게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그 사람이 또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경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행정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가 이제 없어가지고 찾아서 붙여놓으니까 저 우리 편이니까 밀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기준 자체가 되게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이렇게 편가르기로 이제 이렇게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칠에 의해서 이렇게 편가르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 이른바 대학 교수나 대학이라는 곳도 거기에 이제 갈라져 줄서기를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줄서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 한국의 어떤 그 뭐랄까 어떤 학문적인 발전이랄까 지식의 축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경제적인 성장 면에서 물론 일부 기업이 주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경제적인 성장 하에서 그런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기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렇게 말인가요?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건 한국 내에 어떤 잠재력 같은 게 있다라는 거니까. 경제 성장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게 생각했느냐에 달려 있죠. 네.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경제 성장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걸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십도 네. 뭐 이렇게 뭐 역할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어떤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평가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혜를 모으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힘을 모아서 가자.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뭐 좀 이렇게 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해서 갔었다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죠. 그럼 선생님 말씀은 이게 조금 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주적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었다는. 그렇죠. 뭐 모든 분들이 기회 비용, 선택의 문제니까 네. 항상 선택에는 기회 비용의 문제가 따르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기 김남재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기 소장님을 알게 된 게 앞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주식 투자하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도 망하고 펀드에도 망하고 이해가 안 돼서 시평을 봤어요. 시평을 쭉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봤는데 시평을 보다 보니까는 이 소장님 연구소가 경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 조직인 거예요. 정치. 그래서 남들이 이제 경제 공부를 하다가 정치색을 띠면 멀리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더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주식을 그만두고 여의도 시민공부방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참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좀 사회를 변화시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빨리 다 갈아엎고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식 세대까지 좋은 세상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